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둔감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물리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오늘 책은 바로 따라하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 편입니다. 자, 그럼 또 뭐 피해야 될 ETF도 있나요? 이 PAR ETF는 괴리율이 높거나 또는 추적 오차가 높은 ETF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ETF도 상장 기준이 있고요. 상장 폐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70억 원 이상이 돼야지 ETF를 상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ETF의 자본금이 50억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개월 동안 유지가 되면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ETF의 순자산총액 자본금은 500억 이상 되는 ETF를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억 이하인 거는 가급적 손대지 말자. 그렇죠. ETF도 관리 종목이라는 게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라 라고 운영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동성 공급업자 증권회사의 LP가 있는데 LP도 1사 이상이 돼야 돼요. 15개, 20개 이상의 증권사들이 있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지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혼자만 하면은 이 자본에 벅차요. 그걸 맞추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LP단을 참여를 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이 기초지수와의 괴리가 없게 추적 오차가 낮게 만들도록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잘 못한다, 거래소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명령을 내려요. 시행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수정해라 이걸 해서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못하게 된다. 증권사 LP 교체를 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거래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수에 잘 추정하게 만들어진 ETF가 좋은 ETF다. 좋은 ETF.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목적으로 산 거니까. 그렇죠. 우리 ETF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용어들. 왜냐면 우리 ETF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야 될 용어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NAV. NAV란 순자산가치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기업이 연말 결산을 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작성을 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매출, 순이익단을 이 재무제표에 다 이제 녹이게 되죠. ETF도 마찬가지로 이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순자산을 ETF 발행수, 그 주식도 발행증권수가 있듯이 ETF도 발행 ETF 자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누어 주면은 바로 그거를 순자산가치 NAV라고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증권을 ETF 증권수를 나누게 됐었을 때 흔히 다르게 얘기하면은 본질가치, 내재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더 좀 얘기를 쉽게 하면 장부가액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ETF에서 거래되는 현재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보면은 현재가가 1915원입니다. 근데 순자산 가치는 1917원입니다. NAV가 지금 1917.69가 돼 있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와의 현재가와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재가와 순자산 가치 간에 괴리가 발생을 했다. 그 괴리도가 지금 마이너스 2.69네요. 괴리도가 플러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지를 않은 거예요. 괴리도가 낮을수록 좋은 ETF. 괴리도가 0%가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좋은 건가요? 괴리율은 0%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순자산 가치는 매일 변하게 됩니다. NAV는. 왜 변하게 되냐면은 펀드마다 그 운용 보수가 아까 0.5%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용이 차감이 됩니다. 매일 가치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운용 보수 비용을 다 부채로 잡는 거예요. 아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자인격인 부분에서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보통은 현재가보다 NAV가 낮은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괴리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건데 기준은 몇 정도인가요? 기준은 특별하게 크게 기준은 없는데 절대적인 수치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1915원이잖아요. 그리고 1917원이잖아요. 대략 이 정도 0.02% 한 0.02에서 0.05 정도.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0.05 이내이면은 괴리율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를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괴리율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식단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A라는 식품과 B라는 식품의 다이어트 A 식품과 B 식품이 똑같이 그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A에도 밥, 달걀, 오이, 장조림, B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도 똑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 가격은 서로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맞겠죠. 똑같이 들어갔는데. 자, 근데 연예인이 광고를 했어요. 유재석이 A라는 제품을 먹고 살이 빠졌어. 그래서 A라는 제품이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후광 효과를 얻고. 그래서 A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구성분을 갖고 있는데 기초지수가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건 왜 올라가냐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아까 말한 현재가인 거예요. 이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됨으로써 원래의 가격인 순자산가치 NAV는 A랑 B는 똑같이 돼야 되는데 B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가격이 A가 높아진 거예요.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괴리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테마주, 이런 정치 테마주, 급등주, 대북 관련주.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으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 본질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ETF도 NAV라는 본질 가치, 이론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NAV라는 용어. 이게 수치는 0.02에서 0.05 요 사이가 좀 적당하다. 그렇게 적당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괴리율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앞서 설명한 것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치는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5인 건가요? 아니면 플러스 0.02에서 플러스 0.05인 건가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고요. 보통은 원래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플러스나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내려가 있는 게 더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좀 다르게 알아야 돼요, 용어가. 지금 말씀드렸던 괴리율, A라는 제품과 B 제품인데 후광 효과를 얻어서 A 제품이 똑같은 기초 식품군이 똑같은데 A가 더 높아져서 원래의 가격과 벌어지게 된 거. 근데 보통 ETF가 가격 괴리가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동성이 낮았을 때 호가가 벌어져가지고 현재가와 NAV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때 괴리율이 벌어질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배금 지급 시기, 분배락이 있습니다. 분배금을 지급했었을 때 이 비용이 이제 투자자한테 주다 보니까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괴리율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업자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풀었어요. 근데 지수를 맞추려면 내가 보유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증권회사에서 더 발행을 해야 돼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은 유상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물량 소진이 다 됐어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미 있던 물량들을, 유동성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 다 소진을 했어요. 그러면 유동성 공급업자가 물량이 없으니까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상증자 비슷한 걸 해야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를 맞춰주는 게 기관 투자자의 역할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빨리 해라 하는데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늦춰져 가지고 공급 지연이 발생됐을 때 괴리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시장 차이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열리죠. 그럼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 특히 유가는 이제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그 시간에 반영을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 장 끝나면은 유가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는데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럼 다음날 그걸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때 NAV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괴리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보통 그런 경우다. 또 설명할 용어가 있나요? 세 번째는 추적 오차입니다. 자, 이제 이 추적 오차는 NAV는 현재가와 NAV 간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추적 오차는 뭐와 뭐의 차이냐면 기초 지수와 NAV 간의 차이입니다. 기초 지수. 그러니까 타이거 2차전지 테마면 그 2차전지 테마가 기초 지수거든요. 코스피 200은 코스피 200이 기초 지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이 기초 지수와 차이가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NAV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분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에 대한 비용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NAV가 NAV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서 아까는 현재가가 아니라 추적 오차는 기초 지수와의
NAV 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추적 오차라고 하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다이어트 식품에 네. A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A라는 게 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이가 있고요. 네. 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조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지수에 갑자기 장조림을 더 많이 넣거나 이 다이어트 A 식품에 오이를 빼버렸어요. 네. 다이어트 A라는 식품은 오이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오이를 왜 빼냐? 번에도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오이를 먹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초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된 부분들이 발생한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순자산 가치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중도 맞춰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성단 등 식품 구성단도 맞춰야 되는데 네. 그걸 뺨으로써 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기초지수에 대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바로 추적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적 오차는 결국은 운용사의 책임이 커요. 운용사가 이 구성단을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놔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용사의 운영 능력과에 대해서 추적 오차를 평가할 때 쓰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에 보면 추적 오차율이 4.91이에요. 네. 이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추적 오차율이 4.91이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초지수와 지금 NAV 간의 차이잖아요. 네. 이거 플러스가 되면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 플러스가 어느 정도 높은 것 같아요? 플러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는 1에서 2 정도 사이가 되는 게 좋고요. 네.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추적 오차는. 우리가 원래 회사의 그 가치와의 추정을 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높으면 높아서 안 좋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추적 오차를 봤었을 때 적어도 한 1에서 3 이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좋은 ETF다. 어쨌든 추적 오차율과 계리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LP라고 유동성 공급업자를 얘기합니다. 네. 앞서 증권회사가 유동성 공급업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되고요. 쉽게 실생활에서 설명할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음식료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식료품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돼요. 가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식료품이나 반찬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LP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증권회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LP는 보통은 이 호가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좀 보호를 위해서 네. 하는 역할이 결국은 LP 역할이다. LP는 어디 나오나요? 어떤 LP는 아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 있네요. LP. 여기 유동성 공급 자금 LP. 네, 유동성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지수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요건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거래 상장 기준에 LP가 1사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 그 기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 자체는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회사가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예, 그리고 AP 발행을 증권을 이제 처음에 최초에 ETF를 설정했었을 때 AP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운용사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 결국은 그 환매를 청구할 때 바로 AP가 이제 역할을 합니다. 지정 참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와 자산 운용사에서 개입해 설정과 환매를 그 대행하는 증권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가 LP의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H투자증권과 KB증권, 메리츠증권이 같이 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유, 간만에 어려운 영어 시간 같아요. 예.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사람이 민감해져요. 언제 팔을까? 더 놔둬도 되냐? 근데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둔감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물리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포기하는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치기 위한 부분에서 ETF 투자라는 게 저는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ETF 투자를 쓰게 된 게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거든요. 변동성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개별 기업은 다 상관없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실제로 우리가 시장 수익률이 보다 네. 더 돈을 벌고 싶어서 개별주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수익률보다 오랫동안 단기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그 이상을 번다는 게 정말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돈을 버는 거는 가치주 아닌가요, 결국은?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좋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발생했더라고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또 좋은 수익률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어떤 산업의 트렌드에 맞게 성장기, 그러니까 크게 폭발할 시즌들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산업들을 잘 선별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종목을 선택하는 거죠. 종목을 먼저 보고 나서 이 종목 좋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시장이 떨어지면 산업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근데 시장이 정상화가 됐었을 때 그거는 시장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경제 정상화를 하기 위한 각국의 정부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노력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났었을 때 그럼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산업이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투자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대기업들이 투자는 정부에 발맞춰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관련주들이 또 성장을 받게 되겠죠. 성장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 기업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바로 아이템들. 그게 지금 4차 산업. 삼성전자를 따지면 비메모리 반도체, 5G 이런 것들 결국은 앞으로 생활이 바뀌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오늘 따라하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 이 책의 문장을 정한 건 바로 이겁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여기에 책의 문장에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 이제 45만 이 정도 되는데 어떻게 사실 제가 원래 주식 투자로 시작한 채널은 아니에요. 저 원래 자기 개발과 경제 경영 동기부 이쪽으로 했었는데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굉장히 영상을 많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제 채널을 이제 재테크 주식 채널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근데 사실 주식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리스크가 많이 있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사실 무언가에는 지금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현금을 있으면 그 현금은 정말 그 현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스크를 못 지시는 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투자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 쪽은 다 막혀 있고 그렇다 남은 건 지금 주식 쪽인데 주식에서 좀 안전하게 그분들의 성향에 그분들의 멘탈에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ETF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 제고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 방식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안전하고 멘탈을 잡을 수 있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거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제 말에 있어서 이 ETF 투자가 이 종목을 투자해라. 시장이 좋을 거다, 시장이 떨어질 거다. 이건 100%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어디에다 좀 더 가중치를 두고 그거에 맞는 비중 설정을 하는 거. 대신에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시장이 하락에 대한 부분도 일부 비중을 넣어가지고 그 수익률의 측면에서 또는 손실적인 측면을 줄이고 수익은 내가 크게 바라지는 않지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 성향에 대한 회피 성향이 높으신 분들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 개별주로 좀 들어오기보다 ETF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시작하면서 그 위험에 자기가 좀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으면 그때 개별주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지식이 쌓이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작을 하게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이 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따라하면 수익이 따라오는 ETF 투자의 이재준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